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시장이 드디어 코스피가 6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의 분위기 좋았죠. 금요일에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뭔가 달라진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이 경기 방어, 좀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수급이 가는 듯 싶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거쳐지니까 다시 반도체라든지 성장주 이쪽으로 수급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의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거겠죠. 자, 지난주 뉴욕 증시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올해 주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시장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V자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번 주에는 좀 쉬어갈지 여부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역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려야 되고 또 9월에 FOMC도 기다려야 하니까 조금 쉬어가겠다는 의견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유의미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우리 시장 이제는 V자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만 보게 됐을 때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유입됐고요. 지난 한 주간은 1조 8천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산과 같은 다음에 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다시금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 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우선 잭슨홀 미팅도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또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을 나오는 금통위원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굵직굵직한 또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이벤트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 또 확인해봐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마지막 8월까지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일부에서 대비책 또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볼 텐데 이슈레이더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업종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또 밸류업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대표주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주말 사이에도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엠폭스 국제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코로나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련 수혜주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와 함께 우리 시장 언제까지 상승력을 이어갈까요? V자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수급 자체가 대형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간증시원회에서는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 이번 주에 투자 방향 그리고 다음 주까지 빅 이벤트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자세하게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주말 사이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하며 나스닥, S&P 500 지수가 7일째 랠리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과장되었다는 평가 속에 하루 초 급락했던 증시가 대부분 회복되는 의미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고용 침체 우려도 상당 부분 사라졌는데요. 전날 미국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는 지표도 나오면서 수심이 지속적으로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100달러 이하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역대 최고가 135불까지 약 8% 낮은 수준까지 회복하며 기업 가치 3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더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역시도 3거래일째 반등하며 기술주가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 주
경제 연착륙 전망에 힘이 실리며 반등하였던 글로벌 증시는 이번 주의 경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23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관련해 어떠한 메시지를 보낼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9월 인하 신호를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말 사이 뉴욕 증시 기술주를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지난 상승을 추스르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부업권 흐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내내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5일 폭락장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래 공포 우려를 쫓아내는 미국 경제지표 발표가 이어지면서 증시의 상승 논동력으로 작용했는데요. 미국의 물가 안정과 견조한 경기를 확인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안정성 회복과 기술주가 낙폭 과대 이후 재차 반등을 시도하는 등의 악순환이 해소되며 제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특히 폭락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였던 반도체 업종이 회복세로 돌아선 모습이 가장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과 TSMC의 호시적 속에 한 주간 선명원자가 7.4%, SK 하이닉스가 16.4% 회복하였는데요. 외국인이 그동안 단골 매수 종목이었던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 다시 대거 사들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으며 금주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한 상황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돌다리도 두들기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국내 증시의 2분기 실적 시즌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하반기 실적 둔화 여지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대비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지난주 내내 상승했던 만큼 오늘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SK 하이닉스 역시나 20만 원 선을 목전에 둔 상황인데요. 반도체 섹터의 지속적인 회복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종목 투자 전략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서비언과 그리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스타트를 해볼지. 자, 먼저 실리서비언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주들은 2분기 호실적 발표 속 주주 환원 기대감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인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초 일본 출장길에 올라서 지난달 부임한 일본 금융청장과 금융 현안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 등이 논의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주들 실적과 함께 밸류업 정책에 힘입어서 앞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9월에는 밸류업 지수도 이제 나온다고 하죠. 이거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다가 지난주에 어느 정도의 조정도 받았단 말입니다.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신 의원님, 금융주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아니요, 금융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좋아하지 않아요. 않으세요 또? 네, 그렇죠. 재미가 없잖아요. 굉장히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재미가 있게 바꾸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업종이고. 근데 좀 바뀌었다고 강조해 근데 주셨잖아요. 전에. 요즘에 그냥 트렌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저는 좀 재밌는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먹는 주식.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료 기업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고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노출이 안 되었었죠. 그동안 근데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지금 왜 거기에서 봐야 이제 되죠,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변화를 선도하는 업체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주가 흐름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저도 뭐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좋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고. 네. 뭐 금융지주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부터 말해야겠네요. 국내 증시 상장사가 2,587개라고 하는데 네. 코스피가 844개, 코스닥이 1,743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밸류업 계획 공시를 내놓은 기업이 몇 여러분 개예요? 놀라울 겁니다. 15개. 15개요? 그렇게 지금 방송에서 뭐 밸류업 하루가 요즘은 별로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네네. 한창 나올 때 맨날 무슨 밸류업이니 네. 밸류업이니 수혜주는 뭐니.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기업이니. 밸류업을 한 절반 정도는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15개면 동참을 절반 정도는 한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느낌상 15개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0.58%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0.58% 기업이 참여를 한 거 가지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을 네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을 했다기는 그렇지만 선전을 해야죠. 정부에서는 이제 밀어야 되니까 독려를 선전을 했는데 해야죠, 독려를. 그게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요즘에 워낙 매체가 많다 보니까 나오니까 야 이거 밸류업에 정말 열심히 동참을 하는구나 하지만 참여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5개 가운데서도 9곳이 금융지주랑 은행증권사예요. 금융주들이네요. 그러니까 은행, 증권, 금융, 지주회사 빼고 나머지 2,587개 중에 일반 기업은 단 6곳만 밸류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네. 처참한 지금 결과. 그러게요. 근데 요거를 이제 바꿔 말하면 나머지는 처참하니까 여기 참여한 아주 극소수의 일부 기업은 밸류업에 대한 이 그 시장의 기대치를 완전히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단독으로 받는 거, 핀 스포트라이트. 그러게요. 금융주 아닌 회사들은 뭐예요? 금융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6개가 알려주세요. 있는데 네, 네. 이 조사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발표가 아니죠. 알려주세요. 발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6개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9개 중에 이제 이 9개밖에 없다. 그 금융지주회사는.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회사가 요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미는 정책 그리고 그거를 기업에서 받아치는 거 이게 맞아떨어져야 제가 줄탁동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미새가 쪼는 거랑 안에서 애기새가 쪼는 게 맞나야 계란 껍질이 깨지지 이게 한쪽만 해서는 안 돼요. 힘이 그쵸.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회사는 그러면 한쪽 힘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아기새도 쪼아주는 거잖아요. 밖에서 정부 어미새가 쪼아주는 거를.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는 이제 밸류업 완전 주도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50위권 이내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메리츠 금융지주. 그렇죠. 50위권 내로 압축을 하면 또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딱.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으면서 지수를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서 밸류업 어떤 버퍼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4개로 지금 압축이 된다. 실제로도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금까지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4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맨날 그 레벨에 대한 얘기를 드리잖아요. 방산을 뭐 어떤 기업을 하더라도 좋은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무조건 그쵸.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고 된다. 그게 만약에 어떤 추세 이탈이 벌어진다. 꺾이면은. 그럼 후발주 하시는 분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를 하시더라도 SK 하이닉스가 꺾이면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중심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하시는 분도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꺾이는 걸 잘 봐야 돼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의 흐름이 지금의 밸류업을 주도하고 있다. 다른 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현대차, 기아 거기가 아까 제가 6개 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래요? 기아가 그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머지 4개는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러면 금융주들에 대한 흐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업의 수혜를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안정적인 기업들 4개를 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은 관련해서 금융주들의 최근 흐름 좀 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금융주들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금융사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개파락이 시장과 함께 흔들리면서 나왔고요. 그 후에는 다시금 이 거래일 뒤부터는 차분하게 회복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전일만 보게 된다면 0.4%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차트상을 보게 됐을 때는 꾸준한
우상향 곡선 저점을 딛고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 역시나 비슷한 차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5% 이상 넘게 상승하면서 88,800원대까지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은행들도 최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JB금융지주 그리고 BNK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회장들이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곧 밸류업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주가도 이에 발맞춰서 차분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돼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주들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 밸류업 정책을 먼저 발표한 대형사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부터 밸류업이 기대가 되는 지방에 있는 중소형 은행주들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융주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신의원님은 아마도 뭐 빅4 중에 하나를 고르실 것 같은데 이 4개 중에 뭐 보세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1등주를 거기서 선택하는 1등주가 시간이 가장 많아요. 무너질 때도 가장 늦게 무너지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요. 당연히 제가 기본적으로 차트가 좋아야 가져온다는 거에도 네네. 부합을 합니다. 안 봐도 1등주 차트가 좋으니까요. 그쵸. 보나 마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주를 일단 하는 그럼 게 KB예요? 아니요.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스타트를 먼저 끊었죠. 메리츠. 이제. 요즘에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카카오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국민 주식이었는데 17만 원짜리가 3만 원 가다 보니 열불 터진 주주분들이 카카오 뉴스만 나오면 가서 원성에 댓글을 답니다. 근데 뭐 지금 다 뭐 떠나버리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언론에서는 다뤄요. 카카오의 추락의 이유. 근데 댓글은 거의 일치합니다. 뭐죠? 다 거기 언론에서 다루는 게 다 필요 없고 카카오가 성숙하지도 않은 열매가 익지도 않았는데 안 익은 열매들을 시장에 진짜 다 맺은 익은 열매처럼 내놓고 팔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도 않고 아직 성장기에 초입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다 상장을 시켜가지고 돈만 땡기고 날르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쵸. 주주분들은. 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대비가 더 되는 거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쪼개기가 아니라 그쵸. 합치기를 했거든요. 합쳤으니까.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보통은 다 쪼개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분식집 예를 들면 분식집에 파는 분식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예를 들어 내가 다 다른 체인점을 내는 거예요. 떡볶이 체인점, 순대 체인점, 뭐 오뎅 체인점 다 따로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다 각각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체인점을 분류할 정도의 수준에 올랐으면은 그 시장의 선택을 받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분식집이 그거잖아요. 순대도 이만저만, 김밥도 이만저만,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네. 프랜차이즈만 나 분류해서 냈어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도 저도 아닌 실력인데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분식집이 그렇게 내면 지금 그런 경우에 해당됐던 것이죠. 카카오는. 근데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는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 이거를 오히려 합쳤는데 그것도 알맹이가 굉장히 탄탄한 거를 갖다가 또 합쳐가지고 한 번에 그 주식 하나만 사면 내가 그냥 그걸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카카오 주주분들은 머리가 터졌었단 말이에요. 내가 카카오를 갖고 있는데 자꾸 알짜들이 나가요. 자꾸 쪼개. 근데 네. 그거를 가야 되는지 카카오에 있어야 되는지 아까 말한 대로 알짜긴 알짜인데 성숙하지 않아서 가긴 그렇고 그것도 카카오에 가만히 있자니 자꾸 뭐가 빠져나가고 네. 그러니까 미칠 지경인 거예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 그쵸. 돈은. 근데 메리츠는 그냥 메리츠 금융지주 딱 하나 하면은 알짜를 한 번에 3-4개를 한 덩어리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알짜입니다. 지금 메리츠 화재 상반기 순이익 9,977억 원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3% 증가했고 이게 상반기 순이익 1, 2분기 합친 상반기 순이익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랑 DB손보만 앞에 남았습니다. DB손보가 1조 1,241억 원이니까 메리츠화재가 거의 1조죠. 이제 1,200억 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따라왔어요. 없네요. 하반기 때 역전할 수도 있어요. 삼성화재도 1조 3천억 원이니까 가시권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이죠. 메리츠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70.1% 증가한 3,461억 원, 당기순이익은 50.7% 증가한 2,434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리츠 증권과 화재가 이렇게 초알짜인데 실적도 다 사상 최대치인 이런 것들이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로 합치기 성장을 해가지고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만 사면 이런 순알짜 기업들의 실이익을 그대로 내가 시세 차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메리츠 금융지주를 탑픽으로 일단 시니어님은 고르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주의 일단 합병 효과로 작년에 한번 주가도 레벨업이 됐는데 이제는 또 밸류업의 수혜도 한꺼번에 또 받을 수 있는 박스권 돌파하고 그쵸? 신고가를 그러니까요.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가고 있어요.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여기에 올라타보는 전략을 한번 알려주셨고요. 저희가 아까 6가지 밸류업 정책 발표한 데가 금융사 빼고 콜마홀딩스, DB하이텍, HK이노행, 콜마 B&H, KTNG, 컴투스랍니다. 현대차기 없나? 못 그게요. 요거는 한번 감사합니다. 시니어님이 한번 다음에 특집으로 네, 6개 네,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이제 곽유정 파트너와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금융주 중에 역시 빅4 중에 하나 봐야겠죠? 네, 이번에는 빅4 중에 하나인 신한지주 가지고 신한지주. 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BNK 금융지주 했을 때도 컨퍼런스 콜 주목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당일 그 컨퍼런스 콜에서 잘 했는지 이제 주가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4대 금융지주 중에서 한 기업을 좀 제대로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좋습니다. 가지고 온 기업인데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2조 7천억대로 반기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이미 한 7% 정도 상회를 할 정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은행 종목들이 이렇게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좀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신한 쪽에서 컨센서스 상회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빌딩 매각했을 때 그때가 이제 최대 실적이 좀 잘 나와줬었고 이번에는 대손 비용 적립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요인들이 이제 좀 소멸되고 하면서 영업이익 성장으로 지금 다 반영이 되면서 이런 실적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좀 자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제 7월 달에 공시 발표했을 때도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또 이번 이제 8월 21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도 개인 투자자들 네. 상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매년 이제 진행하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이런 이제 횟수만 하더라도 뭐 실적 발표회나 정기 주총, IR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450회 정도 이상 지속 추진을 하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렇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가에 있어서 분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나 이제 주주환원 을 이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제 소각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7분기 연속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실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신한 그 지주 쪽에서 밝히기를 PBR이 1배 이하에서는 자사주 소각 중심으로 주주 환원을 할 거고 만약에 1배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현금 배당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신한지주의 PBR이 0.49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주식수를 이제 5억 주 미만 정도로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사주 소각만 하더라도 2022년도, 2023년도 올해까지 걸쳐서 지금 한 2,400만 주 정도 가까이 소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재고 가치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사주를 지금 또 다시 이제 매입을 네. 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한지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PBR 밸류업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주들을 한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는 전략. 일단은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패턴이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일단 지난주에 증시 흔들릴 때 한번 조정받고 가격이 또 약간 메리트가 있어졌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선정해 보실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이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퍼지던 엠폭스가 유럽까지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는 1년 3개월 만에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고요. 국내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마다 품절 대란이 따랐던 감기약과 해열제의 수요도 증가하며 제약회사는 생산공장 풀가동에 나선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들도 다시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코로나19 관련 기업들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건강과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또 엠폭스가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뭐 어쨌든 뭐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주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또 관련된 종목들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급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지금 한 2주에서 3주 정도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꽤나 지금 오래 이번에는 가고 있다. 짧게 끝나지 않네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헬스케어 쪽 종목들이 또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이미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이제 방송 나오면서 웰크론이라는 마스크 관련주를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그때 또 소개해 관심 종목 제시 도와드렸었는데 여전히 지금 상승세에 긍정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도저히 숨이 턱턱 막혀요. 숨이 턱턱 네. 막혀 쓰기만 해도 턱턱 막혀서 차라리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네. 들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달 이제 초까지만 이제 잠깐 이제 집계된 8월달 4일에서 10일까지만 집계된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1,300명을 지금 넘어선다고 합니다. 지금 6월 말부터 증가 추이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코로나 지금 치료제 품귀 현상 관련해서도 제가 이전에 한번 브리핑 네네. 도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그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해서 지금 병원의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부족한 부분이 상황인데. 조금 더 이런 현상을 가중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암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들도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입원조차가 어려워서 외래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네. 있는 실정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응급실 지금 뭐 교수님들도 지금 번아웃 탈진 사태가 와서 지금 이런 이렇게 의대 관련해서 파업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1인당 지금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연쇄사직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렇게 의료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확진자 수가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국민들의 우려감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로나 정점이 그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라고 하니까 이달 말까지만 일단은 좀 버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테마가 계속 좀 형성이 돼서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이달까지가 정점이라고 하니까 이달까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엠폭스 관련해서도 사실 이 이슈가 시장에서 2022년도도 한 번씩 들어왔고 네. 2023년도에도 그냥 뉴스 기사로 심심찮게 보였었던 이슈였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2022년도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체적으로 좀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2022년도 7월에서 지난해 5월달 발효한 뒤로 지금 다시금 이제 지난해 9월부터 이제 콩고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네. 이제 추정이 되면서 지금 또 확산세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보니까 이제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에서 이번에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감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엠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파력이 워낙 강하다고 하니까 유럽이나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은 이게 한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 한 2,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또 다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또 부담감,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우리 국내 확진 환자 수는 10명 정도 이제 미만이고 사망 환자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려감이 좀 크게 부각이 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엠폭스 관련 이슈도 사실 지금 코로나와 같이 지금 연계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 지금 뭐 코로나, 엠폭스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에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관련된 이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 고은변 앵커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 전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이로 인해 진단키트와 마스크 관련 기업들도 급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키트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이와 함께 1차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이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국내 관련 기업들도 최근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진단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6월에 연저점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 2달 사이 2배가량의 주가 급등세가 나온 상황이고요. 미코바이오메드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난주 금요일 가격 제한폭까지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노트와 녹시자 MS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5%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관련 기업으로는 웰크론이 25% 이상의 시세를 분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감염병 관련 기업들은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하는 만큼 매도 물량도 강하게 나오고요.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해서 진단키트,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한번 움직였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뭘 봐야 됩니까? 뭐 엠폭스 치료제 같은 건 있나요?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종목 선정할 때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마스크 관련주도 지난주 일단 금요일에 한번 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시세가 이어질지는 한번 눌릴 수가 있다라는 그쵸. 부담감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제약지수가 또 같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좀 복합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볼까요? 오늘은 CMG 제약을 가지고 CMG 제약? 왔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과거에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나파모스타트 복제약 품목허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물론 CMG 제약 쪽에서 이 복제약인 나트린주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치료제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해리스 관련 수혜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그래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올라갔었던 이제 사오피임약 관련 종목들 보면 현대약품이 해리스의 그 낙태권 지지한다라는 이슈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CMG 제약 역시도 사오피임약 중에서 바로 원정이라든지 레보노르게스트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네.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오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 회사마다 각기 지금 다른 이름으로 생산 중에 있고요. 또 이 낙태법 폐지 법안이 우리나라와도 사실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합헌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신 22주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대로 낙태를 이제 허용하기로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7개나 관련해서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개 정도밖에 상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지금 수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2021년부터 낙태죄가 지금 효력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실적에 대한 부분 중요할 텐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이 임상시험이 계속해서 좀 미뤄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게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아무래도 약을 먹을 때 쓰거나 내지는 또 삼키기가 또 힘든 그런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네.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만든 약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8월 달 지금 곧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겠죠. 8월 달 이제 미국 FDA 지금 품목허가 승인에 들어가게 된다면 빠르면은 이제 내년부터 승인 여부가 좀 결정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사업 부문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까지도 지금 같이 함께 품목을 지금 다변화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MG 제약,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었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해리스의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을 복합 모멘텀들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신 위원님은 이 엠폭스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예, 녹십자 MS입니다. 녹십자 MS?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셀리드가 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백신주 중에 또 이제 엠폭스 백신주 한번 오르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게 이건 어떻게 엮였냐면요. 네. 녹십자 종합연구소라는 연구소가 2008년 이전인가 한번 정부 과제로 연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녹십자 MS라는 관계사가 그냥 얽힌 겁니다. 실제 생산하는 녹십자 건 MS는 아니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도 얽혔다가 네. 지금 셀리드만 빼고 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연관지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연결고리가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이건 천연두죠. 두창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라는 건데 지금 40대 이상만 그게 기억이 나요. 천연두 백신을 요즘 아이들은 맞질 않습니다. 천연두가 지금 완전히 정복이 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원숭이 천연두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축되어 있는 거는 HK 이노엔의 1세대, 2세대 거. 그러니까 이 왼쪽 어깨 지금 확인해 보세요. 구멍 엄청 빵꾸 많이 뚫리신 분들. 그분이 마지막 천연두 맞은 세대십니다. 40대 이상이시죠. 네. 그 침이 여러 개 있는 걸로 15번을 막 찔렀기 때문에 구멍이 난 그쵸. 거예요. 거기다가 결핵주사, 불주사까지 있으신 분은 볼록 튀어나와 튀어나온 있는데 것도 있죠. 화성처럼 구멍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40대 이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연두 백신은 안 맞아요. 결핵 백신은 그쵸. 맞지만 왜 돌기가 없느냐? 요즘에는 이렇게 작은 침으로 되는 걸 탁 끼었다가 빼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크면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연두는 이미 정복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다시 생겨버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천연두 백신을 갖고 있는 건 HK 이노엔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고 지금 3세대 백신을 지금 개발 중인데 전임상 단계여서 아직 동물 임상 단계여서 아직 섣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있는 거는 덴마크의 바비리안 노르딕의 MVA-BN 진네오스라는 이 백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남아공에서 뭐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아프리카가 특히 취약하니까. 그게 지금 요거 나눠주란 얘기입니다. 덴마크 거를. 그리고 일본 게 하나 있는데 KM 바이오로직스의 LC16. 요거 딱 전 세계에서 2개 있어요. 근데 일본은 대량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덴마크 거 나눠주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치료제는 미국에서 만든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하고 치료제가 있는데 백신 2개, 치료제 하나 치료제 있는데 하나. 백신은 대량 생산 안 하는 거 하나 빼고 결국 백신 치료제 하나밖에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취약한 아프리카부터 나눠주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네. 녹십자 메스는 예전에 녹십자 종합연구소가 백신 개발 과제 연구를 했다는 걸로 얽혀 있는 것 뿐이다. 셀리드보다 연결고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관련돼서 주가 반응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어떻게 또 움직일지 녹십자 MS와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MG 제약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자로 나온 대신증권의 CJ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2분기 실적 리뷰 리포트였습니다. K푸드와 K뷰티가 이끈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네요. 2분기 실적 추이를 보면 일단 매출액의 경우 10조 원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6,6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신증권의 전망치를 5%가량 웃도는 수치고요. 시장 전체 전망치는 14%가량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CJ는 상장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가 모두 선전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자회사들 전부 실적이 추정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6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기존의 매수 유지합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2분기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비중을 보겠습니다. 자회사별로 분류를 한 건데요. CJ제일제당, K푸드를 담당하고 있죠. 65%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역에서 식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호실적을 견인했고요. 이어서 비중이 다음으로 높은 건 올리브영입니다. K뷰티를 담당하고 있죠.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서 매출이 많이 나왔고요. 또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판매가 확대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CJ 푸드빌, 매출에서 비중은 높지 않지만 뚜레쥬르라는 베이커리 브랜드를 포함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이 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베이커리 가맹점이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 역할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콘텐츠를 담당하는 CJ E&M도 또 영화를 담당하는 CJ CGV도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CJ 올리브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에 리포트는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 2분기 말 기준으로 점포 수가 1,354개에 달했습니다. 직영점을 중심으로 점포 수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지속됐고요. 온라인 매출 비중도 27%까지 오르면서 확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는 일본에서 얼마나 성장이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미국으로 시선을 옮겨서 이 북미 시장에서 성장세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K-뷰티 그리고 K-푸드가 함께 이끌어주면서 실적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CJ는 지난주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일간의 주가 흐름입니다. 특히 금요일에 1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호실적이 이 같은 급등을 견인했습니다. 급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표 주가 16만 원 선까지는 아직까지도 3만 원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는 지난 블랙먼데이의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이었는데 그렇다면 중소형 반도체주는 어떨까요? 국내 디자인 하우스 종목인 에이직랜드에 대해서 적었고요. 실적 리뷰 리포트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기대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즉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반기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확인해 보면 2분기 실적 매출액은 121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마이너스라는 뜻인데요. 즉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0억 원을 기록하면서 QOQ 기준으로도 적자 전환했고 YOY 기준으로도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달지 않았지만 하반기 실적이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을 보였는데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인력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23년도 상반기에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65%나 뛰어오른 3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외에도 개발 매출의 인식이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고 서버와 보안 등의 투자 집행했던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성은 확신한다. 이 같은 긍정적인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또 다른 이유, AI 반도체 관련해서 양산 딜레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양산 매출이 제품의 PO, 즉 장비 발주서가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양산을 시작하는 것은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제품 PO가 하반기로 미뤄졌고 그러면서 양산 매출의 인식은 25년으로 딜레이될 것 같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물량의 규모가 150억 원가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2024년의 실적 전망치,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24년 연간 매출을 1,000억 원가량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리포트에서는 1,000억 원을 하회할 거라고 전망한 겁니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 개발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실적 추이 그리고 전망치를 보면 2분기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다시 턴어라운드로 플러스권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까지 성장을 이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편의점 서영호 차장입니다. 자, 오늘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장 시작에 앞서 지난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반등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대부분 좀 만회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지난 금요일 시장도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만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다만 최근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좀 불안정한 발표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전기차 이슈로 인해서 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리포트도 나오면서 좀 제한된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이 지난주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아직은 좀 작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적 위주로서의 좀 탄력이 좀 붙어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에 비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아직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을 보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상당히 좀 완화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좀 반영되는 부분들도 현재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일본 증시의 강한 반등이 아시아 시장의 좀 전반적인 안정을 좀 가져다주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굵직한 이슈가 주 후반에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21일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22일부터 잭슨홀 미팅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 수장들의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이번 주 금융시장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2일 목요일 한국 역시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동결을 예상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금리 인하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의 코멘트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관심주로는 조선주 업종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좀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하나 현재 최근 들어서 기관성 수급들이 8월 6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기대감을 갖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장을 출발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지난주에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주간 지수가 올라갔고요. S&P 500 지수 4% 가까이 지수가 레벨업이 되면서 그동안에 하락했던 조정을 받았던 것을 단숨에 회복하고 다시 이제 수익 구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 6주 만에 코스피가 결국에는 상승 주간 기준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상승 전환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쉬어가면서 한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올라갈 것인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출발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마켓 스탠바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시작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장 출발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자, 이번 주에 반등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걸 V자 반등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근데 일단 지난주까지 해서 강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주 후반에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방향성은 주 후반에 결정될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 초에는 어느 정도 좀 관망의 시각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시장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환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워낙 강세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달러 약세가 나오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또 금리도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국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는 여전히 일단 주 초반에는 섹터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걸로 보는데 그게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와 함께 좀 더 확산되는 모습들이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주 후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IT 반도체 쪽에서 계속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섹터의 구분을 본다고 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가 빨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아마 바이오 쪽이 좀 강하게 들어올 거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이제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라는 쪽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의 섹터 반도체, IT 쪽들이 오히려 좀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관점 쪽에서 일단 이와 같은 흐름들 쪽에 매크로 지표를 해석하는 부분들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이어가되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다 그러면 또 이제 비중 조절은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또 이슈가 또 한가득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이벤트를 보게 되면 먼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연준의 9월 달에 금리에 대한 변화의 어떤 시그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한국의 금통위가 열려지게 되고 있고요. 금통위는 역시나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하고 있겠는데 하지만 요즘 빠르게 움직이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들 좀 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 후반에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수장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특히 아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당연히 연준 의장과 또 일본 쪽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흐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초에는 섹터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해소하면서 주 후반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그다음 박수범 대표는 어떤 이슈 세 가지를 오늘 픽하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아주 좋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도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차별화는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안에서도 중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대형주 액티브 자금 쪽이 중형주보다 1.5배 정도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대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대형주로 지금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보게 되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이라든가 LS 일렉트릭 이번에 MSCI에 편입되었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HD 현대미포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대형주에서 중형주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한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해외 레버리지 ETF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디렉시온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 한국인들이 무려 33%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디렉티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ETF 24%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주가 2배에 따르는 그레니엑스테어스,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 18%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 보면 해외 ETF 쪽에 있어서의 특히나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사학개미라고 표현을 하죠. 사학개미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수익률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단기간에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해리스가 직접적인 약가 인하 협상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 반대로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간접 약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IRA에 따른 약가 협상에 따른 글로벌 제약사와 지금 현재 약가에 대한 이제 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50%에서 60% 정도는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오히려 CMO 쪽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질이 좋고 생산에 있어서의 이제 발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 단가도 좀 낮으면서도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한국에서의 CMO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뭐 미국의 정치적인 대선 관련된 공약 내용들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좀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과연 오늘 시장이 V자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흐름을 체크해봐야 되겠고, 대형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박수본 대표의 코멘트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을 좀 이어갈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는데요. 더 자세하게 동시효과 상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8월 19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공포를 떨쳐내고 지난주 올 들어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주 2,700선을 목전에 둔 채 마감을 했었죠. 오늘 역시나 6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2,700선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0.15%가량 상승하면서 787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위부터 5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 정말 시세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오늘도 역시나 0.2%가량 오르면서 8만 400원대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지난주 20만 원 선 목전에 둔 채 종가를 마감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20만 원 선을 재돌파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한 걸음 쉬어갔던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역시나 0.7%, 지난주 금요일로 5% 이상의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오늘도 그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완성차 기업들은 흐름 괜찮습니다. 기아 역시나 0.7%가량의 오름세, 지주사들은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기차 캐즘 우려 속에 전기차의 수출에 대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을 에코프로 그룹주들 고스란히 받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제는 하락, HLB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엔캠이 두 자릿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4%에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2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지금 혼조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는 한 걸음 쉬어가고요. 반도체 소부장인 리노공업도 1% 이상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국내 증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봐야 할 이벤트들이 많고 다음 주까지 연이어서 이어지는 미국 쪽에서의 이벤트와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뭐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원활하게 더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경기 침체 확률 굉장히 낮아졌다, 너무 우려가 컸다라는 심리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런 상승 추세를 이어가야 하는 이번 주의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장 초반 출발 상황은 그닥 동시효과 상황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출발하면서 2,700선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0.06% 소폭 하락하면서 2,695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 8만 원에 안착했는데 오늘 좀 하락하면서 0.75% 하락한 79,6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0만 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20만 원 선 돌파를 도전합니다. 오늘 약보합권 수준 19만 9,40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수준 움직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개장 출발 상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동시호가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5거래일째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방향성 탐색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2,695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힘을 내주려는 움직임입니다. 강보합권 출발 786선에서 지금 시작을 알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출발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가량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많이 오른 영향일까요? 오늘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0.25%가량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지수 자체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테슬라가 포르투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 속에 지속적으로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수출, 전기차를 중심으로 좀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부담감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보합권 출발 예상됐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완성차 기업들 0%에서 0.2%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주사들 오늘도 괜찮습니다. 삼성생명이 1.5%, 하나금융지주가 1.1%가량 상승하면서 삼성생명과 하나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의 순위 변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역시나 1%에 가까운 오름세,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긍정적인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저희가 앞서 이슈 레이더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던 종목이죠. 오늘 1.6%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인터넷 대표주들의 흐름도 오늘 괜찮은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1.2% 상승 출발, 네이버도 0.3%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방산 관련 기업도 괜찮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로 출발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우선 1위부터 4위권까지는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엔캠이 전기차 캐즘 우려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았죠. 실적에 힘입어서 오늘도 1%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톡스 그리고 필러의 시장 성장성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오늘 휴젤 3.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되면서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지금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LC팜이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엔터조도 오늘 흐름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패 엔터가 오늘 0.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출발을 한 가운데 리노공업이 2% 이상 빠지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요, 보험 업종입니다. 보험과 금융 그리고 증권이 1위에서 5위권 내에 무려 3종목이 있고요. 통신도 0.2%, 그룹지주사도 0.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저 PBR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조선 업종 오늘도 좋습니다.
1.2%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보험과 함께 업종별 순위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수기계 0.1%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힘을 내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요, 지금 좀 눈치를 보는 모습입니다. 명확한 상승과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양시장이 결국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세가 깊어지면서 7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더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7%대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역시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올랐던 것을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면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5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흐름은 계속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코스피,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면서 낙폭이 코스닥 쪽에 약간 더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49원대, 1,350원대를 이탈했습니다. 1,349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이게 외국인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과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지는 못하네. 어쨌든 좀 쉬어가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지수대간 2,700선이 중기적인 저항권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 있게 돌파는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 쪽으로 보게 되면 양시장 모두 약간 500억대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되겠죠. 특히 이제 전환이 좀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일본의 변화, 특히 엔화가 생각보다 또 빠르게 강세로 갔던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본 증시의 부담, 그게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일본보다 저희가 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견뎌주고 다시 반등의 흐름을 좀 더 탈기를 기원을 하면서 섹터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일단 금융주 쪽에 대한 모습들이 좀 강합니다. 특히 은행 쪽과 증권 그리고 또 보험 쪽까지 빠르게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이제 9월달 들어가게 되면 KLX 지수가 밸류업과 관련된 쪽들 나오고 ETF 설정될 가능성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무게가 실리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절반 정도는 올라가지만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밀립니다. 그중에 전기전자 조금 더 속도를 냈다고 해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기계, 음식료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은 오히려 시장보다 좀 묵직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아마 전기전자 쪽이 힘을 내기 시작해야 지수에 대한 반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또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 어김없이 주가가 또 반응을 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과도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대형주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대형주 쪽을 계속해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유럽 쪽 특히나 이제 영국이라든가 독일이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을 많이 좀 사는 분위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영국이 압도적으로 조 단위의 매수 물량이 최근에 들어왔었던 부분들이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약 4,500억 정도의 순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랬듯이 유럽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매수하는 종목들이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반도체 아니면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이쪽이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는 하루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 하루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좋은 고점도 충분히 이번 달 안으로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좀 주가가 조금 내려오게 된다면 좀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비중을 좀
넓혀 나가는 것, 좀 더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스페인 쪽, 포르투갈 쪽이었죠. 포르투갈 쪽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 쪽 자동차 쪽에서 발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전기차가 200대가 넘게 좀 전소되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 때문이었는지 지금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전해질 이제 고체로 만들어진 전해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좀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렇듯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앞으로는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심리 상황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한다면 국내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삼성 SDI죠. 과거에 삼성 SDI가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가 LG엔솔보다 더 강하게 좀 빠르게 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이유가 과거에 토요타에서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연구원들을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시던 분들을 직원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고스란히 받았던 회사가 바로 삼성 SDI였고요. 그러면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좀 옛날부터 좀 집중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7년 상용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 토요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늦죠. 그래서 2030년 정도에 상용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발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삼성 SDI를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LG엔솔이랑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함께 개발한 지도 꽤 오래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황화 리튬을 통해서 이제 고체 전해질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단계적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뭐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양시장이 약보합권까지 다시 좀 올라오면서 빠르게 좀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들도 오늘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던 NC소프트라든지 뭐 크래프톤은 뭐 워낙 추세는 좋았지만 오늘도 게임주 같은 업종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랩지노믹스, 웰크론 그리고 셀리드 같이 역시 아까 앞서서 확인했던 코로나와 그리고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업종이 더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종목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3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먼저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전염병과 관련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엠폭스에 대한 검색 빈도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엠폭스가 스웨덴에서 발병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죠. 아프리카 외에서 첫 감염 환자 소식이 전해졌고요. 파키스탄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엠폭스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국내 관련 기업들을 향한 매기세 테마성 움직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코로나19에 관련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6주 만에 약 22배가량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로 인해서 코로나19 그리고 진단키트 섹터에 대한 검색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나 관련 섹터들에 대한 검색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고체를 향해서도 검색 빈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테슬라가 포르투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와 함께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전고체 관련 기업들이 화재 열폭주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한농화성과 같은 전고체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 새롭게 입성한 종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한 종목이고요. 전진건설 로봇인데요. 우선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5%가량 초과하면서 형성이 됐고 현재 구간 공모가 대비 58%가량의 상승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규 상승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쪽으로는 코로나19와 엠폭스 관련 기업들이 줄져 이름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정바이오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캐스피온도 23%가량의 오름세, 진매트릭스도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전고체 관련 기업들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농화성이 19%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역시나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당뇨병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어플로우 역시나 25%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전염병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의 매기세가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고요. 파비세 같은 경우에는 강한 거래량과 함께 오늘 1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 입성한 뒤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6번째로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구간 낙폭이 더 깊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이상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리스 부통령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마리화나 관련 기업이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가 4%가량 빠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SG가 5%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서 최근 강세를 보였던 테마성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종목을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시현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같은 시장 속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개장 후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은 여전히 지수는 광부하권과 약부하권 수준을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조선이나 보험, 금융주들이 그나마 오늘 선방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좀 명암이 엇갈리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쪽도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2% 넘게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1.5%대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전진건설 로봇 같은데요. 일단 상장은 오늘 처음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내용들 보게 되면 내용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회사 같고요. 이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보는 콘크리트를 갖다 위쪽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대표적인 자동차의 특장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북미에서도 2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 중에서 어떤 신규 주택 300만 호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그런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겠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들은 영향권들이 그대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SK 이터닉스가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무상증자 효과입니다. 오늘 무상증자로 인해서 17,460원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 탄력을 받는데 오히려 무상증자에 대한 또 매매 부담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만 원대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방전지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 최근 들어서 약 한 3일 동안 내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워낙 실적 대비해서 잊혀졌던 종목이다라는 평가고요. 하이브리드 쪽에서 들어오는 특히 산업용, 차량용, 축전지 관련된 쪽에서 성과와 실적 흐름들이 빠르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어느 정도 딛고 다시 고가로 진입을 하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방전지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체크를 해주셨고 이번에 박수범 대표님이 보시는 종목 함께 알아볼까요?
네, 뭐 지금 현재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5%는 좀 올라와 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1.9% 올라와 있는데 자 이렇듯이 지금 현재 좀 금융주들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내놨고요. 뭐 메리츠 금융지주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주 반환 정책을 그 어떤 금융회사들보다도 상당히 좀 많이 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이익에 있어서 50% 정도는 계속해서 환원 정책을 실시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뭐 그런 부분 때문인지 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관련돼 있는 지금 현재 금융회사들의 움직임도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이제 거의 채권을 많이 매입을 합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뭐 듀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들. 근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간에 뭐 현금화하기보다는 거의 만기까지는 다 가져간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주가 상승에 하면 이유가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아무튼 그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KB금융도 마찬가지고 금융주가 움직여준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는 탄탄하고 튼튼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뭐 물론 뭐 기간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깊은 조정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깊은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건 모두 저는 콜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에 대해서는 저는 레버리지를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금융주가 움직여준다는 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너무 요령을 피우지 말고 정도만 걸어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보험, 금융지주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금융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투자 포인트로 함께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장 마감까지 이어가 볼까요? 핵심 키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핵심 키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시장이 지난주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계속 V자로 쭉쭉 올라가겠지라고 마음 놓고 대응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한번 터진 만큼 변동성이 죽었다간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비중 관리도 해가시는 시장 대응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마 주 초반에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약간 눈치를 보면서 어떤 중소형 종목들이나 아니면 섹터 쪽에 대한 모습들이 좀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벌써 2%대 하락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견디는 섹터, 강한 섹터들을 좀 보시다가 주 후반에 나오는 시장의 흐름들에 맞춰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어쨌든 저희가 동태를 살피다가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제롬 파월 연준이가 어떤 이야기 나올지 보고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의 오늘 핵심 키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뭐 아침부터 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이제 업종에 따라서 좀 분위기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형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게 마이너스 2% 정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조정을 받는 거는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간 좀 지난주에 많이 달렸지 않습니까? 좀 쉬어가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저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매수점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계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변동성에 대비하는 시장의 대응책 두 분이 핵심 키포인트로 알려주셨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잘 명심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전략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좋은 종목 하나씩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충분하고 5거래일 평균 거래량도 충분하고 투자유예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매일매일 선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을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추세 잘 나타낼 수 있을지, 좋은 시세 보여줄 수 있을지 종목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삼성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주를 보시네요. 증권주가 뭐 시장이 좀 개선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밸류업이나 주주 환원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증권 섹터 같은 경우,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본업단의 실적 회복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주가 역시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주식 쪽 위탁 수익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증권 섹터 같은 경우 금리 인하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자산관리와 브로커리지, IB 트레이딩 수익까지 전 부분에 이어서 호실적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실적 호조는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이 되면서 그 동사의 수익 확보 쪽에서 긍정적인 작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밸류업 관련된 그 지수의 선정이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12월에 밸류업 관련 상품이 그 지수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밸류업 관련된 금융섹터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증권주 중에서는 삼성증권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들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증권주들은 밸류업의 수혜, 주가 흐름이 시세로 나타나진 않은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지금 그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은행주 그리고 일부 지주사를 포함한 3대차 정도가 그 밸류업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 계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밸류업 공시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증권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격이니까 저희도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삼성증권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삼성금융주들, 삼성생명이나 화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삼성증권도 함께 이런 주가 상승에 동참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잘 보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주간 증시호인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큰 폭락을 겪었던 국내 증시가 미국의 물가지표 하락 그리고 견조한 소비 지표들이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안정세를 되찾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회의가 참 많습니다. 우선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 시장을 보게 되다면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는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하고
효과하고 국내 증시는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부터 들어볼까요? 뭐 일단은 저점 대비 300포인트 이상 급반등을 한 상황이라서 네. 뭐 여기서 바로 뭐 오늘 내일 해가지고 뭐 치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한국은 금통위, 미국은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주말에는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다소 좀 쉬어가는 듯한 급반등 이후 잠시 되돌려지는 그림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그림이 아니라요. 300포인트 급반등한 데 따른 되돌림 정도, 한 2650선 전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주 후반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2700선 돌파 시도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700선이 하락폭의 61.8% 되돌림 수준이거든요. 이게 2770선까지는 맥스 열려 있다라고 하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미 회복한 50% 되돌림 수준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좀 더 있은 뒤에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9월 중에는 2700선 초중반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국내 증시 회복력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형주로 수급이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오늘은 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만 보면 그렇거든요. 이번 주 역시나 대형주 중심으로 좀 이어질까요? 뭐 일단은 코스피가 좀 쉬어갈 때는 코스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업종들,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 시장을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외국인 매매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것은 보통 대형주가 많겠죠.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만 본다면 뭐 반도체가 시장을 다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코스닥 중소형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잠깐 코스피가 쉴 때 대안적인 측면에서 반등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를 이기는 급등세가 나오기에는 2차 전지 흐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추세적 상승으로 코스닥이 시장을 이끌기에는 2차 전지가 아직은 약하다. 그렇다면 부장님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군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섹터 보세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실적 대비 저평가 돼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업종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기계 그리고 인터넷, 2차 전지가 좀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기계는 실적 전망치까지도 또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등 시 그 시장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힘을 내지 못하는 건 2차 전지랑 인터넷이랑 볼 수 있겠죠. 뭐 대표적인 성장주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눌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이 움직이거나 다시금 2700선 돌파 시도할 때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와 함께 2차 전지 인터넷 업종이 얼만큼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지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군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정말 다양한 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럼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7월 달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해리스 트레이드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요.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정치적 이슈 이벤트가 주식시장이나 주가의 추세를 바꾸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심리적, 수급적 변화를 야기하면서 트레이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알게 모르게 해리스 당선 확률이 58%, 60%에 육박하면서 트럼프보다 14%포인트 이상 당선 확률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거인 단수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뒤지고 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컨벤션 효과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뭐 ISM이나 뭐 이런 여러 조사 기관
경제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경기에 대한 낙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증시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리스 경제정책이 16일 날 공개됐거든요.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고 좀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전반적으로 나쁜 흐름들은 아닐 거다.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IT, 인터넷,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변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슈화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상 대결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오면서 주목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러한 가운데서 트럼프가 역전을 한번 더 하게 된다면 네, 또 분위기가 완전 급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은 이제 살짝 좀 먼 걸음에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네. 지지율 등락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트레이딩 측면에서 네. 좀 고려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마 당분간은 해리스가 네. 좀 우위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변곡점은 9월 10일 날 있을 TV 대선 토론인데요. 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해리스가 더 굳혀질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다시금 역전할지 결정될 텐데 그 전까지는 해리스 우위가 좀 이어지면서 이런 쪽에 좀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9월 10일 대선 토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은 해리스 쪽으로 굳혀지면서 기존의 흐름들을 이어갈지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10일 토론회 자체를 조금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력을 얼마만큼 미칠지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신 게 과연 금리 인하 이번에 살 것인가, 네. 미국보다 먼저 할 것인가일 것 같아요. 부장님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뭐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금리 인하 네.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요? 네, 네. 이번에요. 왜냐면은 일단 물가가 네. 뭐 2% 초중반에서 머물러 있다라고는 하는데 코어 물가들은 2%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 있을까? 뭐 지금 미국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죠. 25bp냐 50bp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은의 입장에서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환율 튀는 거 아니야? 환율 급등하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 걱정들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채권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선반영되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뉴스에 사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에는 좀 채권금리 쪽에서 좀 반등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정도는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식시장 측면이나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도 분명히 우호적인 변화 흐름이 일 수 있거든요. 게다가 9월 달에는 WGBI라 그래서 FTS에서 발표하는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에 한국이 편입되는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여기에 편입되게 된다면 또 채권 시장으로 수십조 원의 자금들,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적인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 흐름들은 좀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폭은 25bp 예상하세요? 네, 그 정도로 보고 있고 네. 지금 뭐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긴 하다 하더라도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나 전반적인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미국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과연 올해 몇 번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 회의가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9월 FOMC 회의 전에 마지막 공개적인 발언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때문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중에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일단 이번 잭슨 홀 미팅 주제가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주제는 통화정책 실효성과 전달력 재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통화정책을 어떻게 잘 해왔고 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라는 게 좀 더 주가 되겠죠. 이 와중에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다는 네. 측면에서 금리나 사이클,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도 금리나 사이클이나 금리나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이슈가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언급을 하는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경제 여전히 견조하다. 이 이슈가 되었었던 고용지표가 좀 부진한 것들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파월 연준이 말했듯이 너무 뜨거웠던 고용 사항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고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고, 경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아니면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증시는 굉장히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주 한 주 동안 증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거든요. 물가 안정,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증시가 급반등을 했던 것만큼 이만큼의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멘텀이 될지는 조금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을 텐데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거를 뛰어넘는 강한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기대치를 충족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못 미칠지, 거기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을 텐데 저희는 최소한 중립 변수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연준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통화 정책에 대한 스케줄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인 뷰를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치와 연준의 스탠스가 얼마나 일치할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뭐 50bp 인하해야 된다, 연내 지속적인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다행히 네. 최근 금리나 컨센서스를 보면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네. 9월 달에는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7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75%, 70%. 그렇기 때문에 한때 50bp 금리 인하가 85%였던 데보다는 좀 정상화된 것이죠. 아직까지 그래도 금리 인하 4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센 금리 인하 전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약간의 실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어떤 데 더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은 경기 측면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화정책은 이 흐름대로 갈 것이다라는 컨비션을 심어주고 경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게 된다면 저는 그게 증시에는 좀 더 우호적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장 컨센에 따라서 연준이 흔들리거나 휘둘리게 된다면 연준의 정책 신뢰도라든지 아니면은 통화정책에 대한 뭐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이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네. 있었기 때문에 이 잭슨 홀 미팅에서도 뭐 연장 상승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도 역시나 돌아와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또다시 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뭐 일단은 네. 뭐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지난번에 튀었던 그림들은 텍사스에서의 허리케인 네, 이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계절적. 일회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렇게 집중해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이 흐름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좀 영향력이 좀 잦아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큰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FOMC 의사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잭슨 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FOMC 의사록 7월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좀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네. 웬만한 건 다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성명서를 통해서 이중 책무가 다 새로 편입되었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통해서
고용이 좀 부진한 것은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은 2019년하고 비슷하다. 네. 그리고 만약에 경기나 고용이 악화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다. 다 말해줬거든요. 근데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먼저 샀던 것이죠. 근데 빠르게 정상화되었던 만큼 지금 FMC 의사록을 공개를 두고 시장이 과격하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경계감 또는 불안감들이 주 초중반에 좀 등락을 야기한다 하더라도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을 조금 더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아직 낙폭 국면을 뭐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등을 하지는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럼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 9월 중에는 네. 폭락하기 직전 지수인 2770선 정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풀렸는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또 9월 달 한번 되돌아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9월 10일에는 대선 토론이 있고요. 그리고 9월 중순에는 8월 초에 좀 심리적인 영향이 있었던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이 미국 실물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는 FMC, 9월 20일에는 또 BOJ가 있거든요. 9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고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경기가 조금 삐끗한다든지 경제 지표들이 또는 FMC에서 금리 인하 그리고 BOJ 스탠스 확인 과정에서 엔달러 환율이 또 내려간다든지 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또 한번 출렁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3분기는 당분간 변동성 장세다.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800을 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좀 비중 확대할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2,700선 중후반대로 가게 된다면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셨다가 9월 중후반, 9월 FMC 18일, BOJ 20일 이 통화정책 회의까지 확인한 뒤에 향후 흐름들을 좀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당장 못 간다고 해서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등락이 있다고 해서 좀 불안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등하는 국면을 조금 더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BOJ 은행을 얘기해 주시니까요. 일본 엔캐리는 그럼 이제는 좀 다 완화된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엔캐리 충격이나 파급력은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엔화에 대한 순 매도 포지션이 네. 지금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됐거든요. 18만 7천 계약이었던 게 6주 만에 11,000 계약, 2만 계약 이상 순매수 전환돼서 충격은 좀 제한적일 텐데 일단은 BOJ FMC가 있는 9월 중후반 때는 또 한번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처럼 충격 파장은 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수급을 조금 교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계감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가 지표를 확인하는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금리와 관련된 신호를 확인하는 한 주일 듯합니다.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증시가 이러한 신호들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반등의 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 초에는 좀 경계감이 있다가 주 후반 갈수록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상승을 보여줬던 우리 시장 오늘은 좀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부, 3부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대응 방법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